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두고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이란과 회담에 대비한 논의에도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과 결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까지 48시간의 말미를 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전쟁은 이번 주 초 최대 고비를 맞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상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해 준비를 시작했고 최적의 대화 상대를 물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Just to put a fine point on this, though, is the president in the process of winding down this war or escalating the conflict? Again, they're not mutually exclusive. Sometimes you have to escalate to de-escalate. 미국은 이란 핵시설 해체와 핵능력 무력화 등 6가지 요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란 역시 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 같은 강경한 조건을 고집 중이어서 당장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문제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받아온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결집할 거라고 나토 수장이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이 가능한 빨리 개방되도록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 US is doing at the moment is degrading that capability of Iran,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This is important for European security, for the Middle East. 루터 총장은 트럼프의 이란 공격을 옹호하며 북한의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핵 협상을 너무 오래 끌면 시기를 놓쳐 결국 핵 능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을 위한 물밑 협상 준비에 나선 걸로 전해졌지만 합의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 무력화 등 6가지 요구를 내걸었지만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을 강조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에 대비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조건은 6가지입니다.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과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핵시설 해체 등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 무력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원심 분리기 생산에 대한 엄격한 외부 감시와 군축 협약, 헤즈볼라와 후티 하마스 등 대리 세력 지원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전쟁 직전 제네바 핵 협상 때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란이 이미 수차례 거부해온 강력한 조건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전쟁 배상과 재발 방지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와 카타르는 미국 측에 이란이 협상에 관심이 있지만 강경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격을 둘러싼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경고로 맞대응했습니다. تنگه هرمز به طور کامل بسته می شود و تا نیروگاه‌های تخریب شده ما بازسازی نشوند این تنگه باز نخواهد شد.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우회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란의 동결 자산을 돌려주고 배상금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최근 여론도 대이란 전쟁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절반 이상인 62%로 53%는 지상군 파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강경한 입장에 여론까지 악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토화 최후 통첩에 이란은 공격 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밑에선 미국이 회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여집니다. 관련 내용을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초토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이런 마지막 경고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생각하기에 매우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고비를 넘기면은 종전 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기로 보면은 그 지금 해병대가 2,500명 오키나와에서 출발했는 이 해병대가 거의 이제 도착하는 시점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발전 시설에 대한 공격, 이 시기와 어느 정도 맞물려 있어서 동시 작전이 수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여전히 매우 위중한 상황이고 지금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란 쪽으로서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발전 시설이나 담수화 시설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유사한 시설에도 이제 공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재 중재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협상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초토화 얘기를 하면서 지목한 지점이 보통은 핵시설이나 아니면 원유시설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이미 다 파괴됐다고 봐서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한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사실상 이게 뭐 엊그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주가 지났는데 보니까 오히려 이란이 4,000km 정도 나가는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서 미사일도 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상자도 생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2,000km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디모나 그 핵기지 그쪽으로도 쏘아가지고 거기도 뭐 작게는 뭐 수십 명, 많게는 뭐 거의 뭐 90대까지 뭐 이렇게 사상자가 났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게 뭔가 이게 뭐를 저희들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전환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타격해야 될 목표들이 있는데 나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타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뭐 보르도나 이스파한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원유와 관련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파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전 세계에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한테도 문제가 돼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타겟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란에 소위 말해서 발전 시설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란의 발전 시설이 뭐 한 60여 개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복합 발전소입니다. 가스하고 그리고 이제 기름하고 같이 한 그런 복합 발전소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한 145기가와트 1년에 그 정도 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16배 반 정도 되는 땅덩어리지만 그래도 한 95기가와트 정도의 발전량을 가지고 있어요. 또 수력 발전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발전소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수도권 부근으로 연해가지고 동서남부 지역에 2기가와트급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타격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결국은 테헤란 전체의 이제 암흑지대로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48시간 내에 개방하지 않으면은 이 큰 것부터 내가 때리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에너지 시설까지 때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48시간의 기한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한 44분 정도까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를 공격할 것인가? 이건 어떻습니까? 매우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이제 합리적인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최대의 압박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조금 더 위험한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 유엔 미국 대사
마이크 waltz 대사가 하는 얘기가 가스를 사용한 이 발전소 이게 이제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버센트 재무장관도 모든 옵션이 다 놓여 있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게 실제로 공격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이제 없습니다. 매우 촉박한 상황이고 어떻게 이 중간에서 어떤 중재국이 나타나서 이 급속히 중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이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트코프 특사라든가 쿠슈너 이 선임 보좌관이 현재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이란 쪽에 먹혀 들어갈지 하는 것은 또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초토화 관련 발언과 얘기해서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일본에 있던 해병대가 가고 있잖아요. 즉 지상군까지 투입되는 초토화 작전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군의 투입을 어떤 규모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990년도에 있었던 걸프전 같은 경우에만 미군 병력만 뭐 거의 60만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03년도에 있었던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미군 병력이 17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지상전은 당장은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모든 이제 병력, 장비, 무기 체계, 그다음에 뭐 하다 못해 병사들이 샤워할 샤워기까지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할 습관까지 다 수백만 톤을 이제 그 인접적으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징후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지금 징후가 있는 것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트리폴리함 사세보에서 출항했죠. 그거는 이제 아마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 정도 돼서 아마 작전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4만 톤급이니까 그 위에 F-35C 20대 정도 그리고 이제 병력 2,500명 정도 그게 이제 해병대 병력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그 서부에 있죠. 서부에서 출발한 것이 이게 박스함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4만 톤급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강습 상륙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F-35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을 실을 수 있겠죠. 뭐 헬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수륙 양용 장갑차라든지 그런 게 실으면 다른데 결국 거기서도 한 2,500명이 온단 말이죠. 그 외에도 이제 또 어디 다른 데서 한 2,20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이렇게 해병대가 오는데 지금 이게 샌디에고에서 미국의 서부 샌디에고에서 출발한 그 박스함은 3주 전에 출발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속도로 오면 한 달이 걸리니까 늦어도 다음 주 초 되면은 이제 작전 지역에 도착하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오면 2, 3일 내로 이제 도착은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저기 제 82 공정사단이거든요. 82 공정사단의 인원이 이제 한 15,000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이제 뭐 3분의 1은 훈련하고 3분의 1은 또 휴가 가고 3분의 1은 이제 적각 출동 대기하는 그 인원들이거든요. 그 적각 출동 대기하는 이런 인원들은 18시간 내에 전 세계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어제도 올 수 있고 오늘도 올 수 있고 이미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결국은 대충 인원을 따져보면은 10,000명에서 한 12,000명. 그러면 이 정도를 우리가 지상작전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은 각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특수작전을 수행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수작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될 거냐 하는 건데요. 하나는 상륙작전이고요. 하나는 공정작전입니다. 공정작전은 82 공정사단이 직접 오니까 이것은 이제 점프를 통해 가지고 목표 지점에 내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륙 부대가 지금 해병대가 오는 것이 주 임무가 상륙 임무니까 그 인원들이 오면은 그 임들이 이제 상륙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정작전과 상륙작전이 동시에 어느 한 섬이나 이런 데를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양쪽으로 분리해서 갈 거냐, 이것은 여전히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정부대는 하르그섬으로, 그러니까 이란의 90%의 수출을 차지하는 터미널, 그쪽으로 이제 공정부대가 투입이 돼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7,000명 가까이 되는 미 해병대들은 호르무즈 입구에서 사실상 이 유조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기에 지금 그 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섬들에서 아마 좀 이렇게 아부무사라든지 대춘부, 소춘부 이런 섬들인데, 그런 섬들에 이렇게 이제 상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특수작전,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물론 이제 또 다른 작전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로 농축한 450kg의 이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안다면 그것을 탈취하는데 투입할 수도 있는데, 어떤 작전을 이제 이렇게 수행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작전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국이 이렇게 해서 전력 시설을 타격을 하면 이게 지금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제5차 중동전을 넘어서 세계를 완전히 그냥 이런 전쟁의 구렁텅이로 빨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밤 시간으로 이제 점점 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8시 44분 이전에 어떤 중재자가 나타나서 적절한 선에서 좀 이렇게 타협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타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중재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눈에는 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일 8시 44분까지 더 이상 뭐 호르무즈에서의 철수는 없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대국이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적인 항복, 굴복, 여기는 제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란이 가용한 수단을 보면은 그 저항 수단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미사일과 드론, 로켓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주변 걸프 국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압력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은 마지막 보루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 꺼내간 통제를 지금 현재 이란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이 통제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륙 작전을 한다, 공정 작전을 한다, 이런 경우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으로서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뿐만 아니라 정주군까지 해서 많이 배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미국 측에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국내 정치적으로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의 경우 상륙작전이든 공정작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제한된 규모로서 제한된 기간에, 그리고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대규모 지상군 파견은 여전히 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즉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올 것이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 대충 어디로 올 것 같다라는 것도 이란도 알고 있으면, 이 미군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상자가 많이 나는 데까지 그렇게까지 과연 초토화 작전을 실행할 것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초토화 작전은 이제 이게 공정부대나 상륙부대가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미사일과
그리고 이제 그 공중 폭격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고요. 결국은 이제 이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점령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르그 섬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의 섬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들어가서 점령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정말 그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만일에 이번에 이제 이런 작전을 만일 시행한다라고 하면 시행을 해서 100단위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설령 그 섬을 탈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희생자가 100단위 넘으면 이건 뭐 굉장한 큰 충격을 미국 사람들한테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봐요. 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홍해를 이용한 우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후티 반군 얘기가 나오니까 후티 반군이 또 다른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뭐 많이 더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이 계속 수행되는 기간 동안에 여태 후티 반군이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티 반군 측으로서는 만약에 공격하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매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썰과 함께 이란으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후티 반군을 남겨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후티 반군 측에서는 계속 이제는 우리가 공격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또 다른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현재 봉쇄가 되고 나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고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후티 반군이 지키고 있는 이 해협도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막힌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이게 아프리카 해안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0km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티 반군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데 보통 이스라엘이 방공체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뚫렸잖아요. 이건 이란이 그만큼 좀 공격 능력이 전력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3중 방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세계에서 이 방공망은 세계 최고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뒤덮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수도 테헤란하고 중요한 군사시설, 중요한 지부시설, 그리고 이제 핵시설 그쪽만 이렇게 3중 방어망이 되는 거지 전 이스라엘 국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란은 지난 3주일 동안에 주로 성능이 좀 떨어지는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 드론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고 장거리 미사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세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MRBM뿐만 아니라 IRBM까지 지금 쏘는 거잖아요. 네. 4,000km까지 가는 거. 그 정도는 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세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표 지역에 떨어지면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탄이 들어 있어 가지고 자탄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한 네. 80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 그것은 드론으로 요격이 안 돼요. 결국은 위로 올라와서 결국은 대기권에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요격하면 요격이 가능한데 일단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이게 딱 퍼지고 나면 집속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80개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요격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속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이쪽 저쪽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핵 기지, 네. 핵이 있는 그 기지에도
그 근방에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난 것도 바로 이런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도 아무리 이제 이 방공망을 잘 구축해놨어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작년 8월달, 재작년부터 뭐 또 작년 6월달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겹쳐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사용되고 있는 다리를 공격하면서 지상전 계속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스라엘도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안 그래 보이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축소 작전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지금 현재 목표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 전쟁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은 완전히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이제는 반 정도 이제 됐고 나머지 반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계속해서 끌어나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에 이스라엘 총선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그 총선까지 계속 긴장을 높이는 것이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본인의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 이제 경우에는 2024년에 전쟁을 하고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의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휴전 협정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는 모든 무기를 레바논 중앙군에 이게 다 이양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휴전 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헤즈볼라 측에서는 우리는 비무장하지 않겠다. 그대로 저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헤즈볼라가 매우 성가신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 국경에서 그 레바논 쪽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해서 인근 마을,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을 하는데 수만 명의 그 마을인들이 계속해서 피신을 남쪽으로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이 기회에, 이 전쟁 기회에 헤즈볼라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마스와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을 지지하는 공격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 강력하게 폭격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리타니 강에 있는 교량 다리들을 다 지금 현재 폭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타니 강 이남에 헤즈볼라 군들이 많이 집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헤즈볼라한테 결정적인 그 폭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 준비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 요구안이 나왔다고 들려지고 있잖아요. 보면 뭐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우라늄 농축 중단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란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게 이렇게 보니까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해라. 두 번째는 핵심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해라. 세 번째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라. 네 번째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감축해라. 다섯 번째는 영내 대리 세력. 그러니까 이게 뭐 후티 반군을 포함해서 헤즈볼라까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 거 지원하는 거 중단해라. 마지막으로 IAEA에서 무한정으로 사찰하고 검증하는 것을 수용해라. 아무것도 저는 받아들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면 협상하는 쪽에서 A든 B든 서로 최고치를 내자잖아요. 최고치가 아니라 최대치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이제 줄여가면서 하는 건데 협상이 진행되려면 우선 폭격이 멈춰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반응해서 다시 이제 보복하는 공격이 멈춰져야 그다음에 이제 협상하는 거지. 지금 오고 가고 하면서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께서 내일 8시 44분 이전에 뭐 못 이기는 척하고 중재자들이 좀 강하게 얘기해서 좋다. 그러면은 뭐 이게 협상을 하는 걸로 해서 내가 일단 폭격은 중재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8시 44분까지 아무것도 안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두고 봐라 내가 한다. 그래서 아마 이란의 그 전력발전소, 네. 전력시설 그런 데 대한 공격이 아마 무제한적으로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일단 근데 회담이 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모주타바가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이란은 누가 지금 협상의 파트너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 구성되고 있는 인사들, 예를 들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아락치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태까지 서방 진영하고 어느 정도의 대화 상대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지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지금 현재 이란 내부에서 여전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강경파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과연 이 대통령이나 이 외교장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울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제 6개에 대한 조건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나마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눈길이 가는 것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미사일 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몰 기간을 3년, 5년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협상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과정은 해도 될 만하다는 이런 긍정적인 사인도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중재국들이 좀 세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카타르 일단 그동안 가장 많이 중재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이제 오만이 했죠. 네. 오만이 하고 그 전에도 카타르가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란의 사우스포러스 거기다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란 쪽에서는 반대로 어디로 때리냐면은 이 카타르의 그 가스실을 이제 때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타르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걸 이제 받아주겠는가 이런 이제 뭐 생각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란의 지도자가 누구든지 간에 협상의 대상자로 나서는 사람은 외무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무부 장관이 아마 나서게 되긴 할 텐데, 뒤늦게도 충분히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물밑으로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 누가 중재하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카타르 말고 예를 들면 강력하게 중재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가능성이 있고,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매우 좋고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쪽으로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보면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측에서는 이것을 중재하는 대신에 또 반대급부를 이제 기대를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점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금 요인이 뒤엉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이란 사태에 집중을 해서 중재 역할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김열수 실장에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네. 지금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장기화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없이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핵무기도 제거하고 산업력도 제거하고 몽땅 다 제거하면 뭐 이란이 절대로 이제 패권 국가가 될 리는 없으니까 철전지 원수지가 아닌 이 이란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좀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참모총장도 뭐 한 반 했으니까 반 정도 더 하면 된다. 그게 결국 6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4~6주가 이제 비슷한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말을 듣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1년에 받는 지원금이 어마무시합니다. 군사 지원금이. 그걸 이제 지원을 만일 안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그 무기 체계 거기가 뭐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 제공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을 듣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말 한 번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냈잖아요. 바로 이제 그렇게 화를 내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 네타냐후 총리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하고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다. 이거 결정한 것은 이란의 거기 사우스포르스 그거 때리고 한 것은 미국이 한 게 아니고 나 혼자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말 들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영삼 주 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